안녕하세요. 사건 텔러 유광훈 변호사입니다. 여러분, 지금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단순히 지역 분쟁이 아니라 세계 권력 질서를 뒤흔드는 거대한 실험일지도 모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벌이고 있는 이른바 핀셋 공습. 이 작전은 단순히 군사시설을 파괴하는 수준을 넘어 이란의 핵심 지도부 자체를 무력화하는 전략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더해 올해 1월에 남미에서 벌어진 사건, 베네수엘라의 지도자였던 니콜라스 마두로 체포작전. 미국이 사실상 친중 성향의 권위주의 지도자들을 하나씩 압박하거나 제거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메네이까지 제거된 상황에서 그 다음 파장은 어디로 향할까? 그리고 더 나아가 미국이 정말로 북한 지도부 제거 전략까지 검토할 가능성이 있을까? 오늘 사건 텔러에서는 이 질문을 중심으로 하메네이 체제 붕괴가 중국에 미치는 충격, 북한 권력 구조에 미칠 파장, 김정은 체제의 안정성, 김여정과 김주애의 권력 승계 문제, 북한 내부 권력 충돌 가능성까지 지정학과 권력 구조 관점에서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란 최고 지도자 체제의 의미부터 봐야 합니다. 이란의 최고 권력은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 지도자입니다. 이란의 정치 시스템은 사실상 혁명 수비대와 종교 지도층, 정보기관, 민병대 조직 이 네 축으로 유지되는 체제인데요. 그리고 이 모든 구조의 정점에 하메네이가 있었고 미국이 하메네이를 비롯한 이란군 지도부를 몰살시키며 이란이라는 국가를 무너뜨린 것이 아닌 이란 체제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미국은 과거에도 이 전략을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요. 2003년 이라크입니다. 미국은 사담 후세인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했고 2020년 이란 혁명수비대의 핵심 인물 카셈 솔레이마니를 제거했습니다. 이 작전은 매우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레이마니는 단순한 장군이 아니라 이란의 중동 전략 전체를 설계한 인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제거 이후 이란의 해외 작전 능력은 분명히 약화되었죠. 이제 여기서 중국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란은 중국의 전략에서 굉장히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 공급망입니다. 중국이 수입하는 원유의 상당량은 사우디, 이란, 러시아에서 들어옵니다. 특히 이란 원유는 서방의 제재 때문에 할인된 가격으로 중국에 공급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은 이란이 무너지면 에너지 공급망에 큰 타격을 받습니다. 두 번째는 1대1로 전략입니다. 이란은 중국의 1대1로 전략에서 중동의 핵심 거점에 해당합니다. 항만 개발과 철도, 에너지 투자로 이란의 중국 자본을 침투시켜 중국은 중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란 체계가 붕괴하면 이 프로젝트는 전부 불확실성에 빠집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도 마지막 남은 중국 거점인 이란마저 미국에 빼앗긴다면 중동에서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하게 되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세 번째는 반미연합축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러시아와 함께 미국 견제축입니다. 그래서 이란 체제 붕괴는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 중국 전략에 직접적인 충격이 됩니다. 중동에서의 패권마저 잃는다면 중국 입장에선 대만 말곤 바다로 진출할 수 있는 땅을 모두 잃게 되니 말이죠. 이제 여기서 많은 전략가들이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메네이까지 제거한 상황에서 미국이 무력을 사용한다면 다음 타겟은 어디일까? 이 질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나라가 바로 북한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가능성은 있지만 매우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이란과 완전히 다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핵 보유국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변수인데요. 북한 지도부 제거 작전이 실행될 경우 가장 큰 위험은 핵 통제권 붕괴입니다. 그리고 중국 변수도 있습니다. 북한과 중국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정권 붕괴는 곧 중국의 난민 위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중국은 이것을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럽이 중동 난민들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는지 중국도 보고 전 세계가 봤기 때문이죠. 중국은 북한의 영토가
한국과 미국에 귀속되는 것을 원치 않겠으나 북한 난민들을 받아들여 치안 불안과 사회 불안을 야기시키는 일은 하지 않으려 할 겁니다. 마지막은 한국 변수입니다. 북한 체제 붕괴는 한국에도 엄청난 충격을 줍니다. 집단 탈북, 군사 충돌, 경제 충격, 이 모든 것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북한 문제에서는 항상 신중한 접근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체제에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권력 승계 구조입니다. 북한은 사실상 왕조 국가입니다. 1대 김일성, 2대 김정일, 3대 김정은. 하지만 문제는 4대 승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불확실합니다. 현재 북한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후계 구도는 두 가지입니다. 김정은의 여동생 김여정과 김정은의 딸 김주애입니다. 김여정은 북한 권력의 핵심입니다. 북한의 대외 메시지를 사실상 총괄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요. 반면 김주애는 나이는 어리지만 각종 미사일 시험, 군 행사, 군부 행사에 등장하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후계자 이미지 구축 작업이라는 분석을 나오게 하는 이유인데요. 하지만 문제는 남성 중심의 북한 체계가 여성 지도자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느냐입니다. 이 부분은 아직 불확실한데요. 북한 정권을 이해하려면 먼저 권력 구조의 특징을 봐야 합니다. 북한은 일반적인 공산주의 국가와 달리 세 가지 권력축이 결합된 체제입니다. 노동당, 군부, 고위기관. 그리고 이 모든 구조의 중심에 있는 것이 김씨 일가의 개인 권력입니다. 즉 북한은 당 중심 체제와 군사 체제, 왕조 권력이 결합된 매우 독특한 정치 시스템입니다. 이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 권력의 개인화입니다. 정책도, 군사도, 외교도 결국은 최고 지도자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래서 북한 체제는 지도자가 안정적으로 존재할 때는 강력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지도부 공백이 생길 경우 체제 전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재 북한 체제는 외부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안정적인 상태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먼저 숙청을 통해서 권력을 장악했기 때문인데요. 김정은은 집권 이후 여러 차례 대규모 숙청을 진행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장성택 처형, 군부 인사 교체, 정보기관 재편. 이 과정에서 김정은은 군부와 당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북한 체제 안정의 핵심 요소는 핵무기입니다. 핵무기는 단순한 군사력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외부 공격 억제, 체제 협상력 강화, 내부 결속 유지. 즉 핵무기는 북한 체제를 지탱하는 전략적 보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전략적 관계입니다. 북한은 국제적으로 고립되어 있지만 중국이라는 후원자가 존재합니다. 중국은 북한 체제가 갑자기 붕괴하는 상황을 가장 우려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북한이 붕괴해 한미동맹이 한반도를 통일한다면 중국은 동북 삼성의 국경을 사실상 미국과 맞닿게 되고 동해 진출은 사실상 물거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북한 체제의 가장 큰 구조적 문제는 역시 권력 승계 문제입니다. 김정은 이후 지도자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김주애 아니면 김여정으로 후보군은 압축된 상황입니다. 먼저 김여정부터 보겠습니다. 현재 북한 핵심 권력 인물 중 하나입니다. 그녀는 단순히 가족이 아니라 실제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강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김여정은 오랜 기간 대외 메시지 관리를 담당해오며 정치 경험이 풍부합니다. 당 간부들과 밀접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데요. 특히 당 조직 지도부, 선전선동부 라인과 관계가 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김정은과의 관계입니다. 김여정은 가장 신뢰받는 내부 인물로 평가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김주애가 등장하며 북한의 후계 구도가 굉장히 복잡해졌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북한에서 가장 주목받는 인물은 김주애입니다. 김정은의 딸입니다. 김주애는 여러 군사 행사에 등장했는데요. 예를 들어 ICBM 시험 발사, 군 퍼레이드, 전략무기 행사. 이러한 공개 등장은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지도자 가족의 공개 행보가 종종 후계 신호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권력 승계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김여정 중심 체제의 경우를 볼까요? 김여정이 실질적인 권력을 잡고 군부와 당을 통제하는 구조가 됩니다.
그리고 김주애가 지도자일 경우 김주애가 상징적인 지도자가 되고 실제 권력은 다른 인물들이 행사하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어려 정무적인 판단이나 국가정책을 결정하기엔 나이가 너무 어려 그렇기 때문인데요. 역사적으로 이런 형태는 왕조 국가에서 종종 나타났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집단 지도 체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권력 공백 상황에서 군부와 당이 공동 지도 체제를 구성하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권력 다툼이 심화되며 내전에 돌입하게 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북한 체제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더라도 권력 승계 과정에서 갈등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군부는 북한 권력 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만약 군부의 일부가 특정 지도자를 지지하지 않는다면 권력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북한 체제는 강력한 통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 내전 가능성을 낮게 보는 시각도 존재합니다. 북한 권력 승계에서 가장 중요한 외부 변수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의 기본 전략은 매우 단순합니다. 북한 체제의 안정 유지입니다. 중국은 체제 붕괴, 급격한 통일, 미군의 영향력 확대, 이 세 가지 상황을 모두 우려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권력 변화가 발생하더라도 중국의 우호적인 후계 체제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북한 문제는 매우 복잡합니다. 미국의 기본 목표는 핵 확산 방지, 동맹 방어, 지역 안정 유지입니다. 그래서 미국은 일반적으로 북한 체제의 급격한 붕괴보다 관리 가능한 억제 전략을 선호하는데요. 북한 권력 변화는 한국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대표적으로 군사 긴장 변화, 경제 불안, 집단 탈북, 외교 환경의 변화 등이 있습니다. 특히 권력 승계 과정에서 북한 내부 상황이 불안정해질 경우 한반도 전체의 긴장이 급격히 상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중국이 한반도에 개입한다면 중국군과의 전면전을 치를 수도 있다는 위험도 있습니다. 여러분, 중동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단순히 한국과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권력 질서의 변화를 보여주는 사건일지도 모릅니다. 이란 체제의 미래, 중국의 전략, 그리고 북한의 권력 구조까지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핵무기와 복잡한 동맹 구조가 얽힌 오늘의 국제 정치에서 어떤 변화도 단순한 시나리오만으로는 설명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제 정세는 더욱 신중한 분석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국에게 북한은 이란보다 훨씬 더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단골 주요소지만 북한은 우리 집 대문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북한의 관계를 설명할 때 자주 쓰는 고사성어가 있습니다. 순망치한,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북중 관계에 처음 적용한 사람이 혹시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한국전쟁에 중공군을 투입시킨 마오쩌둥입니다. 중국 입장에서 이란은 돈을 주고받는 비즈니스 파트너지만 북한은 내 몸의 일부처럼 떼어낼 수 없는 운명 공동체라는 뜻입니다. 결국 핵심은 대체 불가능성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리가 주는 공포감이 다릅니다. 이란은 중국과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거기서 산불이 나도 중국 땅에 직접 불이 옮겨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담장 하나를 둔 이웃입니다. 북한 체제가 흔들려서 수백만 명의 난민이 우리 집 거실로 쏟아져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중국 내부의 질서가 무너지는 대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둘째, 북한은 든든한 완충제입니다. 중국은 미국이라는 고물과 직접 주먹다짐하는 것을 제일 싫어합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다행히 북한이 그 중간에서 매를 대신 맞고 서 있는 것입니다. 이를 군사적 완충지대라고 표현합니다. 북한이라는 방패가 사라지면 중국은 세계 최강 미국과 국경에서 코를 맞대고 있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반면 이란은 중국에 기름을 줄 수는 있어도 이러한 군사적 방패 역할을 전혀 해주지 못합니다. 셋째, 피는 기름보다 진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단동에 가면 미국 폭격으로 끊어진 압록강 당교와 항미 원조 기념관이 있습니다. 중국인들에게 북한은 한국전쟁 때 피를 함께 흘린 혈맹과 같습니다. 반면 이란과는 그저 계약서 쓰고 물건 주고받는 사이일 뿐이지 이렇게 끈끈한 역사적 동질감을 느낄 수는 없습니다. 정리하면 주유소가 망하면 다른 곳에 가면 되지만 자기 집 앞 대문이 부서지면 그 집주인은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중국에게 이란은 경제적인 이익이지만 북한은 안보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북한이라는 대문을 필사적으로 지킬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영순위 목표는 사람이 아니라 물건입니다. 즉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미국이 북한 정권을 무너뜨리는 데 집착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미국에게 정권 교체는 최종적인 목적지가 아니라 목적지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길 중 하나일 뿐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가스통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권 교체와 핵무기, 대량 살상 무기 통제라는 목표가 현장에서 충돌할 수 있을까요? 그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여기서 미국의 진짜 딜레마가 시작됩니다. 미국이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빠르게 확보하려면 북한 깊숙이 진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정권이 교체된다고 하더라도 북한 지도부 입장에서는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가 자신들의 협상력을 키우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이 과정에서 교체되는 정권과 미국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결국 미국은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신속하게 확보하자니 안정적인 정권 교체가 깨지고 안정을 찾자니 궁극적인 목표인 핵무기와 대량 살상 무기를 빠르게 통제하지 못하는 그러한 딜레마에 빠지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북한 급변 사태 시 한반도의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 왕과 사는 남자라는 영화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단종과 수양대군을 그린 영화입니다. 이전에는 관상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단종은 조선 역사상 가장 정통성 있는 왕이었습니다. 세종의 손자이자 문종의 아들입니다. 다만 어리고 경험이 별로 없었습니다. 반면 수양대군은 정통성에 한계가 있었지만 계유정난을 거치면서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결과는 아마 다들 아실 겁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권력 승계 구도에서 당장은 유능한 고모가 나중에는 정통성 있는 조카가 훨씬 유리합니다. 만약에 북한의 위기 상황이 발생해서 당장 새로운 지도자가 필요하다면 북한 엘리트들은 경험 있는 실무형 지도자를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준비된 권력과 사진 속 권력의 차이입니다. 수양대군의 왕위를 찬탈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미 조정의 실력자들을 자기 편으로 포섭했기 때문입니다. 현재 김여정은 노동당 총무부장입니다. 총무부장이라는 자리는 당 지도부의 행정, 재정, 물자를 관리합니다. 즉 노동당 지도부를 김여정 총무부장이 총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 김주애는 아직 후계자 교육을 받는 학생에 불과합니다. 아직 아무런 공식 지위도 얻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북한의 박정천 군정 지도부장이 김주애 앞에서 무릎을 꿇고 대하는 것을 보고 김주애의 위상을 평가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장면은 김주애가 아니라 그 옆에 있는 살아있는 권력인 김정은에게 충성을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김주애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같이 나오는 사진이 등장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김주애 혼자서는 아직 빛날 수 없는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둘째는 엘리트들의 각자 도생 심리입니다. 수양대군에게 신하들이 줄을 섰던 이유는 수양대군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켜줄 유일한 강한 지도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 엘리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어린 지도자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기보다는 이미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김여정의 이너서클이 되는 것이 생존에 훨씬 도움이 됩니다. 셋째는 김여정 총무부장도 백두혈통 출신입니다. 수양대군은 선왕의 동생이라는 명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왕족이 아니었다면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르기까지는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김여정 총무부장 역시 할아버지가 김일성, 아버지가 김정일인 백두혈통 출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은 김주애가 아니라 김여정 총무부장을 따르더라도 백두혈통을 배신했다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자신들의 실익을 챙길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북한 엘리트들은 지금처럼 위기 상황이 아닌 때에는 김주애라는 미래 권력에게 박수를 치겠지만 위기 상황이 생기면 자신의 생존을 맡길 김여정 총무부장을 선호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누가 진짜 왕인가가 아니라 누가 나를 지켜줄 수 있는가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걱정을 하십니다. 김정은이 핵 버튼을 누를까 말까. 그런데 진짜 위험은 그 버튼을 누르는 손이 아니라 그 손이 사라졌을 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입니다. 비유하자면 이렇습니다. 아주 사나운 맹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울타리가 무너지고 사육사도 사라졌습니다. 맹수 한 마리가 날뛰는 것보다 도대체 이 짐승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혼란 상태가 훨씬 더 무섭지 않겠습니까? 그 혼란의 핵심이 바로 북한의 데드핸드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핵무력 정책에 대하여라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 3조 1항과 2항은 모든 핵 결정권은 국무위원장에게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3항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휘 통제 체계가 위험에 처하면 핵 타격을 자동적으로 즉시 단행한다. 하나의 조항 안에 오직 김정은만이 결정한다와 김정은 없이도 자동적으로 발사한다. 이 둘이 동시에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데드핸드 시스템은 구소련에서 운영했던 시스템입니다.
다만 소련은 정교한 센서와 단계별 검증 절차를 갖췄었습니다. 반면 북한은 누가 그 시스템을 발동하는지, 그리고 그 상황을 누가 판단하는지, 시스템은 제대로 갖춰졌는지, 사후 수습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아무것도 알 수가 없습니다. 결국 지도부 공백이 생기면 현장 지휘관의 섣부른 판단으로 핵무기가 사용되는 대형 참사가 벌어지거나 유일한 지휘체계였던 국무위원장 공석 시에 보유한 핵무기를 일사불란하게 통제할 능력이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핵무기가 행방불명 되는 것입니다. 저는 2010년 연평도 포격 당시에 공군 상황실에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이 해안 갱도에서 포를 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유유히 숨어버리는 장면을 보고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숨바꼭질 기술이 핵무기에 적용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특히 이동식 발사 차량이 전국에 흩어지기만 해도 추적이 매우 어려운데 북한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즉 SLBM 기술까지 보유하고 있습니다. 육상 발사대는 그나마 위성으로 포착이 가능하지만 잠수함이 핵미사일을 싣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리면 사실상 찾아내는 것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말 그대로 보이지 않는 유령이 주변국들을 초긴장 상태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결국 북핵 문제는 누가 버튼을 갖고 있느냐에서 한 발 더 나아가야 됩니다. 유사시에 그 핵무기들이 안전하게 통제될 수 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될 진짜 질문입니다.